에라이, 장사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난리야. 그러게 무슨 장사를 한다고. 다 당신 때문이야. 저는 올해 62살입니다. 35년간 수협에서 근무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1983년 27의 나이로 수협에 입사해서 단 한 번도 이직 없이 그저 성실하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고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돌봐주신다고 믿었거든요. 여기서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분들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2018년 초 저는 퇴직을 석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퇴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됐습니다. 퇴직금도 제법 모였고 따로 모아둔 적금도 있었으니까요. 아내와 함께 조용히 노후를 보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협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해산물 시장의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속초 대포항 쪽 이야기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주말이면 관광객이 넘쳐나고 횟집들은 웨이팅이 기본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35년간 수협에서 일하면서 해산물 유통의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생선이 좋은지, 어느 시기에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지,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횟집을 하면 적어도 좋은 물건을 싸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수협에서 쌓은 인맥과 경험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횟집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해? 아내는 처음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더니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수협에서 일한 경력이면 분명 남들보다 유리할 거라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말해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지 말고 우리가 가진 돈 안에서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초 대포항에 대한 기사들을 읽고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고 관광객 통계 자료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2017년 6월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속초까지 2시간이면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에는 4시간 가까이 걸렸던 거리였는데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저는 이게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지면 당연히 관광객이 더 늘어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다음 날 출근해서도 머릿속은 온통 횟집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대포항 횟집들 요즘 장사 잘 된다면서요. 동료들은 하나같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선배는 지난 여름에 가족들과 다녀왔는데 주말 저녁이라 1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후배는 SNS에서 대포항이 핫플레이스로 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함께 진지하게 앉아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을 금액이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이 8천만 원 있었습니다. 합치면 2억 원이었습니다. 대포항에서 괜찮은 위치에 적당한 크기의 가게를 얻으려면 최소 3억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든 메워야 했습니다.
아내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1억 정도는 대출을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퇴직 전 마지막 석 달 동안 주말마다 속초를 오갔습니다. 대포항의 횟집들을 돌아다니며 장사가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손님들이 어떤 메뉴를 많이 시키는지, 가격대는 어떤지, 회는 어떻게 손질하는지 세세하게 관찰했습니다. 주인분들과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고 드디어 2018년 5월 저는 35년간 다니던 수협을 퇴직했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모두들 편히 쉬라고 고생했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2018년 5월 퇴직과 동시에 저는 바로 본격적인 창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포항의 부동산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몇 군데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매물을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포항 중심부의 상가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조금 외진 곳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중심부 쪽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은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이후로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속초를 찾는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객관적인 수치들을 보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대포항 중심가에서 조금만 걸어 들어간 위치에 있는 50평 규모의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8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위치가 나쁘지 않았고 건물 상태도 괜찮았습니다. 이전에 치킨집을 하던 곳이라 주방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다만 횟집으로 바꾸려면 수족관 설치와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신용대출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리는 연 4.5% 정도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수협에서 35년간 근무하며 쌓은 신용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족관 설치 비용만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대형 수족관 3개를 들여놓고 여기에 광어, 우럭, 초피볼락, 킹크랩 같은 활어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도 새로 구입했고 주방 기기도 횟집에 맞게 교체했습니다. 간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간판 업체와 상담하면서 어떤 이름이 좋을지 고민했는데 결국 속초바 다횟집이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인테리어와 시설 투자에만 총 8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 정도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에게 깔끔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을 주려면 초기 투자를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제가 준비한 총 투자금은 보증금 5천만 원, 인테리어 8천만 원, 운영자금 1억 7천만 원을 합쳐서 정확히 3억 원이었습니다. 직원도 고용해야 했습니다. 홀에서 서빙을 담당할 아르바이트생 2명과 주방에서 회를 뜰 보조 인력 1명이 필요했습니다. 주방장은 따로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회를 뜨기로 했거든요. 수협에서 일하면서 회 뜨는 법도 어느 정도 배웠고 유튜브로 추가 공부도 했습니다. 직원 인건비는 한 달에 대략 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드디어 2018년 6월 15일 속초바 다횟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당일 화환도 몇 개 들어왔습니다. 수협 동료들이 보내준 것도 있었고 친척들이 보내준 것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협에서 쌓은 인맥 덕분에 좋은 물건을 시세보다 조금 싸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어, 우럭, 도다리, 전복, 멍게까지 신선한 해산물로 수족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픈 첫날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테이블 3개 정도 차고 저녁에 5개 정도 찼습니다. 매출은 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오픈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가게 소개 글을 올렸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는 날도 생겼습니다. 두 번째 주말에는 저녁 시간에 웨이팅도 조금 생겼습니다. 손님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회가 싱싱하다, 가격 대비 괜찮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 손님은 네이버 리뷰까지 남겨줬습니다. 별 5개의 친절하고 회도 두툼하게 잘 썰어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6월 한 달이 지나갔고 총 매출을 계산해 보니 1,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손익분기점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오픈 첫 달이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조금씩 손님 응대에 익숙해졌고 아르바이트생들도 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가 35년간 쌓아온 수협 경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2018년 7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드디어 빛을 발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7월 첫째 주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도 테이블이 거의 차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는 저녁 시간만 되면 웨이팅이 생겼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온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었습니다. 7월 둘째 주 토요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 5시부터 밤 10시까지 테이블이 한 번도 비지 않았습니다. 웨이팅은 최대 40분까지 나갔고 저와 아내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주방에서 회를 썰고 밑반찬을 준비하고 계산을 하고 다시 회를 썰고 그날 하루 매출이 무려 3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아내와 함께 매출을 정산하면서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5년간 수협에서 받던 월급보다 하루에 더 많은 돈을 번 겁니다. 아내도 힘들었지만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잘 될 것 같아. 아내의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7월 한 달 총 매출은 4,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월세, 관리비를 빼고 나니 순수익이 1,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첫 달에 적자를 면치 못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도약이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1년 안에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8월은 7월보다 더 좋았습니다. 여름휴가 시즌이라 관광객이 더욱 몰려들었고 저희 가게도 덩달아 바빴습니다. 네이버 리뷰가 20개를 넘어섰고 평점도 4.5점을 유지했습니다. 손님들은 회가 싱싱하다, 양이 푸짐하다, 사장님이 친절하다는 평을 남겨줬습니다.
한 손님은 수협 출신이라 그런지 정말 좋은 물건만 쓰시는 것 같다는 리뷰를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1000명 정도 되는 푸드 인플루언서가 찾아왔습니다. 사진을 여러 장 찍더니 나중에 인스타그램에 올려줬는데 좋아요가 200개 넘게 달렸습니다. 그 포스팅 이후로 젊은 손님들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커플들이 인스타그램 보고 왔다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8월 한 달 총 매출은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순수익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 2달 만에 3,500만 원을 벌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이 속도라면 정말로 1년 안에 대출을 모두 갚고 그 다음부터는 온전히 저희 몫으로 남는 돈이 생기는 겁니다. 아내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여유를 느꼈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면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그렇게 손을 잡고 걸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보였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큰아들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내려온 겁니다. 아들은 가게를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장사 진짜 잘 되시네요. 손님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아들의 그 말이 저는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물론 가게에서 회를 썰어줬습니다. 아들은 정말 맛있다고 아버지가 회를 이렇게 잘 뜨실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35년간 수협에서 뭐 했겠니? 다 배운 게 있지. 8월 말 저는 은행에 가서 대출 이자를 갚고 왔습니다. 원금까지는 못 갚았지만 이자라도 꼬박꼬박 갚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사업이 잘 되시나 보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게에 가는 게 즐거웠고 손님을 맞이하는 게 기뻤습니다. 회를 뜰 때마다 정성을 다했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내도 처음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둘이서 가게를 운영하는 게 힘들기는 했지만 함께 무언가를 이뤄간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진작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35년간 수협에서 월급만 받으며 살 게 아니라 진작에 창업을 했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62이고 건강하고 10년은 더 일할 수 있습니다. 8월 마지막 날 저는 아내와 함께 바닷가에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보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잘 될 것 같아.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9월이 되자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끝나면서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절적인 변화니까 당연하다고 가을에는 가을대로 손님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9월 첫째 주 평일 하루 매출이 5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주말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여전히 손님이 제법 찾아왔고 하루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일이 문제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합쳐봐야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한 달 총 매출로 계산해 보니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손익분기점에 딱 맞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직원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9월이니까 그렇지 10월 되면 단풍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질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월 초에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악산 단풍 시즌이 시작되면서 관광객이 다시 늘어났거든요. 더 큰 문제는 손님들의 패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녁 시간에 손님이 가장 많았습니다. 관광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러 오는 패턴이었죠. 그런데 9월부터는 점심시간에만 손님이 몰리고 저녁에는 한산한 날이 많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고속도로 덕분에 당일치기 관광객이 대부분이라 점심만 먹고 서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패턴의 변화가 저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저녁 시간대가 비니까 하루 매출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점심에는 회보다 저렴한 메뉴를 찾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회덮밥이나 물회 같은 메뉴가 많이 나갔는데 이런 메뉴들은 단가가 낮았습니다. 회 정식은 4만 원에서 5만 원 하는데 회덮밥은 15,000원이었으니까요. 10월 한 달을 마감해 보니 총 매출이 1,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순이익이 없으니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1월은 더 심각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관광객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평일에는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놔도 손님이 5팀도 안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겨우 80만 원, 일요일에 100만 원 정도 나오는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 총 매출이 1,20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광고를 더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네이버나 인스타그램에 유료 광고를 돌려보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한 달에 100만 원씩 광고비를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12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겨울 바다를 보러 오는 관광객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 따뜻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갔습니다. 횟집에 들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이라 그나마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한산했습니다. 12월 총 매출은 1,000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지속 가능한 건가? 여름 석 달만 장사가 되고 나머지 9달은 적자라면 도대체 어떻게 버티라는 건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7월과 8월에 번 3,500만 원이 있었지만 9월부터 12월까지 4달 동안 2천만 원 가까이 손해를 봤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 밤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그만둬야 하나? 아니면 내년 여름까지 버텨봐야 하나?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투자한 3억 원 중 대부분을 잃는 겁니다. 하지만 버티자니 매달 적자가 쌓여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가게에 남아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밖에 안 나온 날이었습니다. 직원들 인건비도 못 주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빈 식당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저는 성실하게 준비했고 좋은 재료를 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대포항의 다른 가게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제 가게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임대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고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포항 전체가 어려운 겁니다. 2019년이 밝았지만 저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월과 2월은 1년 중 가장 한산한 시기였습니다. 설 연휴 때 잠깐 손님이 늘어나는가 싶었지만 그것도 며칠뿐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을 내보냈고 주방 보조도 그만두게 했습니다. 이제 가게는 저와 아내 단둘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인건비를 줄였지만 다른 고정비는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월세 280만 원은 어떻게든 내야 했고 전기세와 수도세, 가스비 같은 관리비도 10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수족관을 돌리는데도 전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대출 이자까지 생각하면 한 달에 최소 500만 원은 벌어야 했는데 현실은 그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3월이 되자 조금씩 관광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다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저도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가게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해산물 뷔페가 들어온 겁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체인이었고 간판도 화려했습니다. 1인당 3만 원에 회와 초밥, 구이, 찜까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간판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안 됩니다. 제 가게는 회 정식이 4만 원에서 5만 원 하는데 저쪽은 3만 원에 무제한이었으니까요. 물론 저는 더 신선한 재료를 쓴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 프랜차이즈가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제 가게 매출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말에도 예전만큼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제 가게 앞에서 잠깐 멈춰 서더니 메뉴판을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프랜차이즈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저는 속이 탔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경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인스타그램에서 핫한 카페형 횟집이 새로 생겼습니다. 인테리어가 세련됐고 음식도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나왔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사진 찍기 좋고 SNS에 올리기 좋으니까요. 제 가게는 그냥 평범한 동네 횟집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요즘 손님들은 단순히 회가 맛있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분위기도 봤고 사진도 찍고 싶어 했고 SNS에 올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따졌습니다. 저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수협에서 35년간 배운 대로 좋은 재료를 쓰고 정직하게 장사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4월과 5월은 그나마 조금 나았습니다. 봄 시즌이라 관광객이 늘었고 매출도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자였습니다. 고정비와 재료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여름만 기다렸습니다. 작년처럼 7월과 8월에 크게 벌면 1년 동안의 적자를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6월 말 저는 여름 시즌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자. 서비스도 더 친절하게 하고 SNS 마케팅도 더 공들이자. 그렇게 다짐하며 7월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손님이 제법 찾아왔고 주말에는 웨이팅도 조금 생겼습니다. 그런데 7월 둘째 주 수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강해졌습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니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속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지만 설마 큰일이야 있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 퍼붓더니 대포항 일대가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새벽 아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가게로 빨리 와봐요.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저는 황급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가게 바닥에 물이 10cm 정도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이로 물을 떠서 밖으로 버리고 걸레로 닦고 다시 물이 차고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방서에 신고를 했고 소방관들이 와서 배수 작업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을 보내고 나니 물은 거의 빠졌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엄청났습니다. 바닥 장판이 물에 불었고 벽지 아래쪽도 젖었습니다. 냉장고와 냉동고도 물에 잠겨서 고장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복구 비용을 계산해 보니 최소 1,500만 원은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단 말입니까? 결국 저는 은행에 가서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이제 총 대출금이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7월 셋째 주에 다시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태풍 이후로 날씨가 불안정했고 관광객들도 속초 방문을 꺼렸습니다. 7월 한 달 총 매출은 2천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작년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2019년 가을과 겨울은 작년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태풍 피해 이후 대포항의 이미지가 나빠졌고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달 동안 평균 매출이 한 달에 1,0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저는 이제 매달 적자를 감수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번 돈도 다 바닥났고 추가로 받은 대출금도 절반 이상 써버렸습니다. 2020년 1월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 여름까지만 더 버텨보자. 만약 올해 여름에도 작년처럼 안 되면 그때는 정말 정리하자.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월 말 이상한 뉴스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월이 되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고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은 당연히 급감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제 가게 매출은 500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3월은 더 심각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속초 같은 관광지는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월 중순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건물주는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동의해줬습니다. 다만 보증금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도 해지 위약금과 원상복구 비용 명목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과 집기를 처분해야 했습니다. 수족관, 테이블, 의자, 주방기기 같은 것들을 중고로 팔려고 했는데 코로나 시국이라 사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수족관은 100만 원에, 나머지 집기들은 500만 원의 헐값으로 넘겼습니다. 처음 인테리어에 8천만 원을 들였는데 회수한 금액은 겨우 600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 3월 말 저는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을 내리고 열쇠를 건물주에게 반납했습니다. 그렇게 꿈꾸던 횟집은 3년도 안 돼서 끝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투자한 돈이 총 3억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적금 8천만 원, 대출 1억 원이었습니다. 돌려받은 돈은 보증금 3천만 원, 집기 처분 600만 원, 그리고 여름 시즌에 벌어서 조금 남아있던 돈 2천만 원을 합쳐서 총 5,600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2억 4,400만 원을 잃은 겁니다. 게다가 대출 1억 2천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빚쟁이가 됐습니다. 65살의 나이에 퇴직금도 다 날리고 적금도 다 날리고 1억 2천만 원의 빚만 남았습니다. 노후는커녕 당장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지난 3년을 돌이켜 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저는 35년간 수협에서 일하며 해산물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좋은 재료를 쓰면 성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뚫려서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통계를 받고 대포항이 핫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간과한 게 너무 많았다는 걸 말입니다. 첫째, 계절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고속도로 개통이 양날의 검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셋째,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질 줄 몰랐습니다. 넷째,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다섯째,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이제 빚까지 지게 됐어. 아내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동의했잖아요. 우리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65살의 나이에 1억 2천만 원의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월급쟁이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저를 고용할 회사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할 자본도 없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먼저 배달 일을 알아봤습니다. 배달 대행 앱에 가입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건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10건만 해도 3만 원에서 5만 원은 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100만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고 오토바이를 100만 원에 사고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배달을 나간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65살의 나이에 수협에서 35년간 근무한 경력이 무색하게 오토바이에 배달 가방을 메고 치킨집 앞에서 음식을 받았습니다. 젊은 사장님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3번 넘어졌고 5번 길을 잃었고 손님에게 2번 혼났습니다. 배달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범벅이 됐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더 위험했습니다. 미끄러운 길에서 오토바이를 몰아야 했고 한 번은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쉴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대출 이자가 한 달에 50만 원이었으니 남는 돈은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내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홀서빙을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수협에서 받던 월급이 35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생활 수준을 크게 낮췄습니다. 외식은 꿈도 꾸지 못했고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였습니다. 옷도 새로 사지 않았고 여행도 당연히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했지만 점점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었고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았으니까요. 배달을 하다 보면 가끔 좋은 손님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팁을 주기도 했고 어떤 손님은 고생한다며 음료수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2022년 저는 67이 됐습니다. 배달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명절도 없었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대출 원금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2년 동안 3천만 원 정도 갚았습니다. 아직 9천만 원이 남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줄어든다는 게 희망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힘들어서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고 아내도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힘들지만 우리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함께 있잖아요. 큰아들도 가끔 찾아와서 용돈을 주고 갔습니다. 아버지, 이거라도 쓰세요. 저는 처음에는 받기가 싫었습니다. 아들에게 손 벌리는 게 너무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고집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보답할 차례예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023년 저는 68이 됐습니다. 이제 배달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대신 현재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하다가 우연히 예전 수협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성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배달하는 거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사업 망하고 지금 배달하고 있어. 동료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유, 고생한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건강하니까. 집에 돌아와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창피해서 피했을 텐데 지금은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였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일하고 있고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저는 69이 됐습니다. 대출 원금은 이제 6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72살입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을 빚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아내도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둘 다 건강하고 큰 병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창업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퇴직금과 적금으로 조용히 노후를 보냈다면 지금쯤 훨씬 편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했고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작은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저는 올해 70이 됩니다. 창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은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저 실패를 경험한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험이 있는 분야라고 해도 창업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겁니다. 저는 35년간 수협에서 일하며 해산물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직접 장사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좋은 재료를 아는 것과 그걸로 손님을 끌어모으는 것은 전혀 다른 능력이었습니다. 만약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본인의 경력이 실제 창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절성이 큰 업종은 반드시 비수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름 석 달의 화려함만 보고 창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달의 참담함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관광지 상권은 특히 계절성이 큽니다. 성수기 매출만 보고 판단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수기 매출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1년 평균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접근성 향상이 항상 기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통계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일치기로 바뀌면서 체류 시간이 줄고 지출도 줄어들었습니다. 교통이 좋아지면 경쟁도 심해집니다. 다른 지역과의 경쟁이 시작되고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접근성 향상을 단순히 좋은 기회로만 보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고정비를 반드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좋은 위치에 넓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월세만 280만 원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문제 없지만 안 될 때는 이게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됩니다. 창업 초기에는 가능한 한 고정비를 낮춰야 합니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장사가 잘 되면 확장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출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가진 돈이 2억인데 3억짜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1억을 대출받았고 나중에 2천만 원을 추가로 빌렸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될 때 이 이자가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만약 대출 없이 2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했다면 설사 실패하더라도 빚은 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섯 번째는 경쟁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 가게만 생각했지 주변 경쟁 업체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프랜차이즈와 카페형 횟집이 들어오면서 저 같은 영세 자영업자는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맛만 보는 게 아니라 분위기, 사진, 경험을 중시합니다. 이런 트렌드 변화를 읽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7번째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는 겁니다. 저는 태풍 같은 자연재해나 코로나 같은 팬데믹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거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다른 수입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8번째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아내와 상의는 했지만 진지하게 리스크를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했지 최악의 경우는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창업은 가족 전체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실패하면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고통받습니다. 9번째는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62의 나이에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버거웠고 실패했을 때 재기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젊었다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이 나이에는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선택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큰 욕심을 부린 건 아니었지만 성공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했습니다.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믿었고 리스크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배달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잃은 건 아프지만 건강과 가족은 지켰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은 도전이자 모험입니다.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저처럼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빚을 지고 노후를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창업하기 전에 100번 고민하시고 최악의 경우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70입니다. 대출을 다 갚으면 73이 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년이라도 빚 없이 여유롭게 아내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분들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